그 다음에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드랍아웃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드랍아웃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신경망 모형이 갖고 있는 노드들이 있잖아요. 노드들 중에 일부를 드랍아웃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때마다 그 우리의 신경망 모형이 갖고 있는 전체 노드들 중에서 일부를 랜덤하게 드랍아웃을 시켜서 그 남아있는 노드들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드랍아웃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노드들이 줄잖아요. 노드들이 줄면 파라미터가 주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맞을까요? 그래서 모형을 좀 더 단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드랍이 되는 노드들이 무엇인지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특정한 퍼센트, 전체의 노드들 중에서 특정한 퍼센트, 보통 이제 P%라고 표현을 하는데, 피해에 해당하는 퍼센트에 대한 노드들을 랜덤하게 드랍 아웃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드랍 아웃 되는 노드들이 다르게끔 해가지고 모형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드랍 아웃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원리는. 자, 학습을 할 때는 이 P는 여러분들이 그 값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의 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만약에 0.5다라고 하는 경우에 업데이트 할 때마다 몇 퍼센트의 노드들을 드랍아웃을 랜덤하게 시키는 거예요. P가 0.5인 경우에는 네, 50%를 랜덤하게 드랍아웃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학습을 할 때는 랜덤하게 P%를 드랍아웃을 시켜요. 그럼 노드들이 줄겠죠. 걔를 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를 계산을 해서 경사관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할 때, 즉 뭐 평가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드랍아웃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랜덤하게 P%를 드랍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 남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한다. 어떠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에 대해서 평가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에 대해서 요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괜찮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든 노드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부의 노드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했는데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든 노드를 다 사용해서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동일한 독립 변수의 값을 갖는 관측치가 학습 데이터에 있고 평가 데이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해당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값이 학습 데이터에 사용된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어떠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에 사용되는 모형, 즉 모든 노드들을 사용하는 그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값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값이 더 클까요? 학습 데이터에서 사용을 한 모형, 즉 P%의 노드들이 랜덤하게 드랍아웃이 된 모형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을 때 나오는 관측치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과, 그리고 노드들을 하나도 드랍아웃하지 않고 원래 모형이 갖는 모든 노드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관측치의 종속 변수를 예측을 했을 때 두 값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모든 노드를 사용한 경우에 그 값이 더 커지겠죠. 예? 노드들이 대부분 다 플러스의 값을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대부분 다 플러스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의 값을 출력하는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속 변수의 값이 더 커지겠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종속 변수를 예측을 했을 때 모든 노드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관측치의 종속 변수의 값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관측치의 종속 변수의 값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P를 곱해서 사용을 해요.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 P가 만약에 0.5면 WI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값이 10이라고 한다면 이 10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곱한다고요?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P인 0.5를 곱한다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질의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종속 변수의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드랍아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드랍아웃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업데이트 할 때마다 P%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드랍아웃을 시키고 남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렇게 하면 과적화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학습을 할 때는 P%의 노드들을 드랍아웃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하는 반면에 평가 데이터 혹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드랍아웃을 하지 않는다. 원래 모형이 갖고 있는 모든 노드들을 사용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학습을 했을 때 나오는 종속 변수의 값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의 P를 곱해가지고 드랍아웃 시킨 확률 값을 곱해서 평가 데이터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가지고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종속 변수의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14년에 나온 이 페이퍼를 보면 되고요. 혹시 드랍아웃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얘는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의 레이어로 간주가 되는데 그 드랍아웃 클래스를 그대로 그냥 add 펑션을 이용해서 추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fnn mlist example dropout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들어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고요. 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랍아웃을 시키고자 하는 노드들이 존재하는 레이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레이어 다음에 이 드랍아웃 클래스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은닉층이 512개의 은닉 노드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나는 학습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50%의 노드를 드랍아웃을 시키고자 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add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드랍아웃 클래스를 추가하면 된다고요. 레이어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인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0.5를 입력을 받았죠. 얘가 어떠한 값이에요?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던 P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드랍아웃을 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50%를 드랍 아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10%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0.1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드랍 아웃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케라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얼리 스타핑인데 얘도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얘 뭐라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조기 종료죠. 무엇을 조기 종료하는 거예요? 무엇을? 학습을. 학습을 정해진 에폭만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멈추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조기 졸업을 하고 싶죠? 아닌가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과적한 문제가 언제 발생하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자, 그럼 과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까지 이제 원래의 그 학습 정도는 여기서 끝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여기를 10 에폭이라고 합시다. 10 에폭을 다 수행을 해야지만 음?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과적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맞을까요?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는 설명을 잘하지만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는 값이 작지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는 설명을 못해서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이 되는데 비용 함수의 값이 크게 나온 거예요. 이러한 과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어디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무엇의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멈추면 돼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점에서 학습을 멈추면 되는 거죠. 끝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조기에 학습을 종료시키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얼리 스타핑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맞죠? 네.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 텐데 요건 이따가 설명을 하고 파이썬에서는 그 어떠한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파이썬에서 어떠한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용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얼리 스타핑 방법을 사용하면 어디에서 종료를 할까요? 여기 이제 가로가 에폭의 크기가 됩니다. 에폭 사이즈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지정을 했던 전체 에폭이 뭐 30 에폭이라고 가정을 하죠. 30까지 가지 않고 요거는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한 비용 함수 값이에요. 이 그래프는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얼리 스타핑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로컬 미니멈 지점에서 멈춰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미니멈을 얘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글로벌 미니멈을 찾으려면 끝까지 딱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얼리 스타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리 스타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로컬 미니멈에서 멈춥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17에서 멈추는 게 좋죠. 그럼 여기서 종료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케라스에서는 어떠한 그 파라미터를 지정하게 되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하게 되냐면 페이션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로컬 미니멈 지점에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봤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션스가 5라고 한다면 여기가 로컬 미니멈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멈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몇 에폭을 더 가요? 5번의 에폭을 더 가요. 5번의 에폭을 더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이 로컬 미니멈의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학습을 하게끔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낮은 값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얼리 스타핑 방법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얼리 스타핑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페이션스의 값을 5보다 작게 하면 어디에서 멈출까요? 첫 번째, 페이션스의 값이 페이션스가 뭔지는 알죠?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 수업이 졸리고 재미가 없더라도 be patient 해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5보다 큰 경우에.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어디에서 멈출까요? f폭이 몇 f폭에서 멈출까요? 자, 로컬 미니멈이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케라스가 여기서 최소값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페이션스의 값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하죠. 4라고 할게요. 그러면 4번을 더 가봐요. 저 여기 이제 한번 가보고 여기 한번 가보고 14까지 갔어요. 근데 14까지 진행하는 와중에 10에서 나온 이 비용함수의 최소값보다 더 작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멈추는 거예요? 10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션스의 값이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6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가요. 16까지 간다고요. 그럼 그 와중에 10에서 f폭 10에서의 비용함수보다 더 작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비용함수의 값이? 있죠. 여기죠. 16에서. 더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계속 진행을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더 진행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후에 16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로컬 미니멈 점을 찾아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로컬 미니멈이 17, 1대 로컬 미니멈이 새로운 로컬 미니멈이죠. 그리고 얘가 로컬 미니멈이기 때문에 몇 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페이션스가 6기죠. 6을 더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수행을 하냐면 F폭이 23인 지점까지 더 수행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17에서 우리가 도출을 한 비용함수 값보다 더 작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비용함수의 값이 더 작아지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멈추는 거예요? 17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션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페이션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될까요? 네. 네,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10이 됩니다. 똑같으면. 5에서, 만약에 정말로 10에서의 비용함수랑 똑같아. 비용함수가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똑같다 그러면 이제 10에서 멈추는 거죠. 자, 파이썬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얼리 스타핑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에 이제 두 가지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의 클래스가 더 존재하긴 하지만 얼리 스타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을 해야 되는 클래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리 스타핑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얼리 스타핑을 수행하는 클래스가 되고요. 모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로컬 미니멈 지점에서의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하는, 그리고 걔를 출력하는, 리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결과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로컬 미니멈 지점에서의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형을 리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콜백스는 어떠한 모듈이냐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가 fnn mlist example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죠. early stop.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떠한 부분만 달라지냐면 여기 이제 그 콜백스에서 early stopping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거죠. 그래서 early stopping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 객체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생성자 함수를 보면은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뭐예요? 이 파라미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한 비용 함수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비용 함수 로스 값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걔를 기준으로 얼리 스타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비용 함수가 어떻게 되는 지점에서 얼리 스타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드의 값으로 지금 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비용 함수의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지점에서 얼리 스타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값이 된다고. 지금 5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 발견이 되면 거기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더 기다렸다가 5번을 더 기다렸다가 로컬 미니멈 첫 번째로 나온 로컬 미니멈보다 더 그 값이 작아지는 지점이 없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로컬 미니멈에서 얼리 스타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페이션스 사이에 기다리는 사이에 첫 번째 로컬 미니멈에서의 비용 함수보다 더 작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로컬 미니멈을 찾은 다음에 다시 한번 5번 동안 기다렸다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얼리 스타핑이 된 지점에서의 파라미터의 값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갖는 모형을 리턴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리턴이 되는 모형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형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도출을 한 모형의 이름을 어떠한 파일에 모형을 어떠한 파일에 베스트 언더바 모델.h5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fit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콜백스 모듈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콜백스라고 하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있어요. fit 펑션이 갖는 그 콜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성을 한 early stopping 클래스의 객체 ES로 되어 있죠. 여기 ES하고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 MC라고 하는 객체를 어떠한 형태로 리스트의 형태로 전달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학습을 하면 뭐 지금은 이제 다 수행을 하는데 그림을 볼게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죠. 슬라이드를 일단 먼저 보고 자, 여기서는 그 학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결과물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죠. 맞을까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과 accuracy 값, 그 다음에 validation 데이터셋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과 accuracy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죠. validation 데이터셋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이에요. 여기서는 patience를 5라고 했어요. 자, 값들을 볼게요. 자, 0.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0.
0827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0.0856이죠. 그래서 0.0856이 다섯 번째 에폭의 결과물이에요. 자, 여섯 번째 에폭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로스 값을 보면 얼마가 나왔어요? 0.081이 나왔죠. 그리고 일곱 번째를 보면은 0.983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섯 번째 에폭이고 그 값이 얼마라고요? 0.0811이에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어떠한 지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어떠한 지점? 첫 번째로 나오는 어떠한 지점이에요? 로컬 미니멈 지점이죠. 근데 거기서 바로 멈추지 않죠. 왜? 페이션스를 얼마로 했기 때문에? 5로 했기 때문에. 5로 했기 때문에 다섯 번의 에폭을 더 기다려봐요. 다섯 번의 에폭을 기다리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다섯 번 기다리는 동안에 어, 여섯 번째 에폭에서 나왔던 비용 함수의 값인 0.0811보다 더 작아지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작아지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얼리 스타핑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 더 간 여기 11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로컬 미니멈에 해당하는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해서 비용 함수가 제일 작은 이 여섯 번째 에폭에서 종료를 한다고요.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다시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얼리 스타핑을 해서 도출이 된 결과에 해당하는 모형이 어떠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고 첫 번째 인자로 베스트 모델 .h5라고 하는 특정한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했죠. 그래서 얼리 스타핑의 결과에 해당하는 모형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평가 데이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걔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드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불러와서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평가 데이터를 평가를 합니다.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evaluate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자, 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얼리 스타핑 방법을 쓰긴 했지만 우리가 지정한 20F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을 설명하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모델 체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저장을 한 베스트 언더바 모델.h5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서 종료가 된 모형에 대한 결과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기 종료를 한 것에 대한 모형의 결과물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즉, 여기에서의 결과물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조기 종료가 된 결과물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맞을까요? 근데 모델을 가지고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evaluate를 하게 되면 그 평가 데이터를 평가하는데 사용이 된 모형은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델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저장이 된 모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이 학습을 하는데 사용이 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evaluat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평가 데이터를 평가하게 되면 해당 객체는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 모형은
학습이 끝났을 때, 지금 11번까지 갔잖아요. 얘의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차이를 알겠나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원래 여러분들이 생성한 객체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얼리 스타핑을 했을 때는 반드시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저장을 한 얼리 스타핑의 결과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평가 데이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얼리 스타핑 공부를 할 때는 얼리 스타핑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케라스나 뭐 파이토치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션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션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드랍아웃도 마찬가지죠. 2014년에 제한이 된 거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다음에 2015년에 제한이 된 거예요. 6년 전에 된 거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전을 급격하게 하기 시작한 게 2012년 이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한 방법들이나 알고리즘들이 그 이후에 많이 제한이 되었죠. 그래서 얘는 2015년에 그 이오페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오페랑 그 공동 저자들이 같이 제안을 한 건데 그 동료들이 그래서 이 저자들이 어, 발견을 한 게 무엇이냐면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면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라고 하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따로 그려볼게요. 미니 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특정한 은닉층에 은닉 노드가 하나 있다라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를 대상으로 제가 인터널 커버리어 시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이 돼요. 저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합니다. 미니 배치의 사이즈가 설명을 간단하게 위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첫 번째 미니 배치를 뽑아가지고 그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첫 번째 미니 배치를 뽑으면 그 미니 배치 데이터 셋 안에는 몇 개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미니 배치의 사이즈가 100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셋 안에는 몇 개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요 은닉 노드 H1이라고 합시다. 이 H1이라고 하는 은닉 노드에 첫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해서 몇 개의 값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맞아요? 근데 미니 배치 안에 100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 입력 로드가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 관측치에서 값이 들어오면은 그 값이 쭉 전달이 돼가지고 하나가 들어가요. 맞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에 대한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이 H1이라고 하는 은닉 노드에. 그리고 동일한 미니 배치에 존재하는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정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입력 노드에 들어온 다음에 쭉 계산이 돼서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래 첨자는
미니 배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미니 배치에 있는 관측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미니 배치에 속해 있는 두 번째 관측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해서 99까지 가겠죠. 맞을까요? 왜? 첫 번째 미니 배치에 100개의 관측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갖는 분포가 있겠죠. 맞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는 분포가 보통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이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뮤1, 뮤0라고 하죠. 분산도 얼마 나오겠죠? 분산은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미니 배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몇 개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100개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거고 100개의 관측치들에 대해서 요 H1에 들어가는 값들이 100개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걔도 정규 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질 거예요. 얘는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 1 제곱이 되겠죠. 나머지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배치에 대해서도 네 번째 배치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분포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미니 배치에 대해서 평균이랑 분산이 동일할 거냐, 다를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미니 배치랑 두 번째 미니 배치만을 예로 드는 경우에 뮤0랑 뮤1이랑 비슷할 것인지 아니면 크게 다를 것인지,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를 것인지,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할 것인지 아니면 다를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정윤 학생, 왜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긴 한데 왜 다를 것 같아요? 찍은 거예요? 다를 것 같은데 왜 다르냐면 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화살표마다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되죠. 무엇에 따라 가지고 미니 배치에 따라서 미니 배치가 한 번 적용이 되면 얘네들이 한 번 업데이트가 돼요. 맞아요? 또 다른 미니 배치가 적용이 되면 또 한 번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값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값이 달라지면 미니 배치마다 값이 다른 거잖아요. 맞을까요? 서로 다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입력값이 계산이 되겠죠. 얘네들이 미니 배치별로. 그러면 당연히 미니 배치별로 얘네들의 분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미니 배치별로 특정한 노드에 들어가는 입력값들의 분포가 달라지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있는 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들이 업데이트가 미니 배치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미니 배치별로 파라미터의 값들이 다르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 프로블럼이 있으면, 현상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요? 학습이 잘 안 되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에요? 특정한 노드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의 분포를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배치별로. 응? 배치마다 동일한 분포의 입력값이 특정한 노드에 들어오게끔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특정한 노드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의 분포를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한 방법이 뭐예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치는 미니 배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각각의 배치에 대해서 특정한 노드에 들어오는 분포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즉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방법인데 여기서의 노멀라이제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표준화를 의미해요. 평균을 빼고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특정한 노드에 들어오는 값들을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해서는 이 H1이라고 하는 특정한 노드에 어떠한 값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미니 배치에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그 미니 배치 데이터 사이즈가 100이기 때문에 100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이 100개의 값들이 들어온다고요. 맞을까요? 이 각각을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H1이라고 하는 특정한 노드에 입력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간단하게 J번째 미니 배치에 속한 I번째 관측치에 대한 입력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준화를 하냐면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무엇으로 나누면 돼요? 얘로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H1에 들어가는 입력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미니 배치에 속해 있는 I번째 관측치에 대한 입력값이 됩니다. 얘를 어떻게 표준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미니 배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요. 빼고 그리고 해당 미니 배치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값을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여기 들어가는 값들의 평균이니까 첫 번째 미니 배치에 대해서 H1이라고 하는 은닉 노드에 이 100개의 값이 들어가잖아요. 100개의 관측치에 대한 얘네들의 평균이 뭐가 된다고요? U0가 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분산이 있겠죠?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씌우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미니 배치별로 값들을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분포를 갖는 거예요? 각각의 미니 배치에 속한 요 입력 값들이 갖는 분포가 무엇이 돼요?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음? 표준 정규분포가 되죠. 원래의 값들도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를 대부분 다 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맞을까요? 걔를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자, 표준 정규분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평균이 얼마고? 0이고 분산이 얼마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분포를 갖는 입력값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은닉 노드에 들어가요. 맞아요? 이러한 분포를 갖는 입력값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출력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노드라고요? 이게 무슨 노드예요? 입력 노드예요? 출력 노드예요? 이건 보통 은닉 노드예요. 은닉 노드는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를 가지고 있죠. 자, 활성화 함수, 이게 이제 G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시그모이드라고 하죠. 시그모이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력되는 값들이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은 입력되는 값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값 근처에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값일까요?
당연히 0 근처에 있겠죠. 여기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95%가 90 마이너스 2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96에서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g가 들어오죠. 대부분의 값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0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부분에서만 활성화 함수의 값들이 출력이 돼요? 이 부분에서만 출력이 되죠. 맞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죠? 선형이에요. 제가 활성함수 얘기할 때 선형함수를 활성함수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단순하게 표준화하는 방법만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활성화함수가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비선형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모형의 성능이 감소하겠죠. 떨어진다고요.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오페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은 단순하게 표준화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했냐면 스케일링을 하고 시프트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나온 값이 있잖아요. 걔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를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람다를 곱해가지고 스케일링을 했고요. 그 값을 크게 한다든지 작게 했고요. 더하기 베타를 했어요. 얘네들은 다 상수예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들이에요. 추가적인 파라미터들. 그래서 모형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스케일링 값을 학습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게 됐다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왜 곱해주고 더해줬다고요? 즉 스케일링을 왜 하고 시프팅을 왜 했다고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선형 관계를 잘 설명을 못하는 문제. 무엇만 해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비선형 관계를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표준화만 해주면. 특히 언제? 활성화 함수가 어떠한 형태인 경우에? 어떠한 활성화 함수인 경우에? 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어,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 페이퍼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XI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은닉 노드에 들어가는 특정한 미니 배치에 존재하는 하나의 관측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니 배치의 사이즈가 m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의 미니 배치에 m개의 관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을 이런 식으로 m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표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입실론은 왜 들어갔어요? 이 입실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텀이라고요? 이 값은 0에 가까운 0.00001 뭐 이 정도의 상수값이에요. 얘는 스무딩 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비선형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예요? 얘라고요, 얘. 여기가 이제 표준화가 됐죠. x 햇이 표준화가 된 값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곱했어요?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했죠. 스케일링을 해주고 시프팅을 해준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해당 은닉 노드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케라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치 놈에 해당하는 레이어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올려준 파일 중에서 fnn amnist example batch 놈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여기 나머지도 조금 다르구나. 은닉층을 두 개를 썼어요. 첫 번째 은닉층, 두 번째 은닉층. 그래서 첫 번째 은닉층에는 은닉 노드가 512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은닉층에는 64개의 은닉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regularizzation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은닉층에 대해서는 L2 regularization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에 대해서는 L1 regularization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은닉층 모두 드랍아웃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은닉층에 대해서는 P 값을 0.5로 해서 첫 번째 은닉층이 갖고 있는 전체 은닉 노드들 중에서 50%를 랜덤하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드랍아웃을 시키고 있는 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0.3이라고 하는 P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은닉층이 갖고 있는 은닉 노드들 중에서 30%를 랜덤하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드랍아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이거죠.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패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각의 노드마다 몇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학습을 해야 되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의 파라미터를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두 개가 아니고 네 개예요. 왜 그러냐면 얘 있죠. 각각의 노드에 들어가는 값들의 평균. 얘도 학습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도 학습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케일링과 시프팅을 하기 위해서 감마랑 베타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총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파라미터가 노드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잖아요. 은닉층에 노드가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은닉층에 512개가 있죠. 그래서 배치놈을 적용을 했을 때 파라미터가 몇 개가 생긴 거예요? 512 곱하기 4라고요. 각각의 노드마다 4개가 있어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력값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그리고 감마랑 베타를 학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4개가 있어가지고 2048개가 된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어, 그 내용은 사실 페이퍼에도 잘 나와 있진 않아요. 혁수 학생이 질문했는데 분포가 달라지면 왜 성능이 안 좋아지는지, 뭐 학습이 잘 안 되는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의 값이 그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일단 1차적으로. 파라미터의 값이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쪽으로 더 많이 갔다 저쪽으로 더 많이 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분포가 다르면.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현주 학생이 질문했는데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로컬 미니멈이 나오면 그것을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새롭게 페이션스를 시작을 합니다. 페이션스의 값이 5라면 5번을 다시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신경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했죠. 무엇과 비교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무엇이냐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준 방법이에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노드에 대해서 배치별로 표준화를 해준 거예요. 맞을까요? 미니 배치별로 표준을 해준 거라고요. 근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를 기준으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간단한데 특정한 은닉층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거기에 은닉 노드가 이렇게 쭉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그럼 여기에 이제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i번째 관측치라고 하죠. 여기서도 이제 미니 배치 방법을 쓰긴 하는데 몇 번째 미니 배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G1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GI,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GI, 1 쭉 해가지고 GI, 9까지 되겠죠. 맞을까요? 그래서 이 값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표준화를 해준 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같은 레이어에 있는 입력 값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표준화를 해준 거. 그래서 얘네들의 10개의 값을 사용해서 i번째 관측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하고 K. K는 0부터 지금은 9까지죠. 이거를 M까지로 하겠습니다. M하고 M분의 1로 나누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M이 얼마인 케이스예요? 9인 케이스죠. 여기 M 플러스 1로 해야겠네. 0부터 했기 때문에 괜히 0부터 했네요. 그리고 얘네들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G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의 값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i번째 관측치에 대한 분산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을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한 작업을 레이어별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차이를 알겠나요?